대단하다 진짜. 학문의 길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석박사 공부하면서 네.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세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순이의 수업중 딴 얘기. 오늘 수학교육 박사님 김정현, 제 이제 아는 동생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는 동생인데 모셔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일단 황숙 선생님과 알고 지낸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 뵈면서 인터뷰로 찾아뵙는데, 일단 저는 수학 교육학을 박사 전공을 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제 전공 분야는 수학적 의사소통, AI 수학, 그리고 스팀 교육,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하죠. 그 전공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중이고, 네. 그럼 지금 대학원에서 어떤 걸 하고 지내시는지? 지금 이제 박사 1학기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는 방학이 있나? 방학이 없죠. 네. 근데 심지어 수강생이 그래도 막 몇 명씩이라도 있으면 종강하고 뭐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이럴 텐데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교수님께서 일정을 계속 잡으세요. 그래서 뭐 논문 미팅도 물론 있지만 수업 미팅으로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네. 대학원을 지금 공부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부 때 전공은 수학이었죠. 수학이었는데 네. 수학 교육적으로 이제 진로를 마음 먹게 된 어떤 계기들이 대학생 때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저희는 6개 지원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수시 6개 지원 중에서 대입 지원 말하는 네, 거지? 대입 지원요. 그때 제가 한 3개인가를 수학 교육으로 썼고 2개를 수학과를 썼는데 수학 교육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론 내신도 안 좋았어요. 근데 수학을 가서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학과들을 좀 골라봤다가 이제 단국대학교도 이제 교직이수가 있어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을 좀 마음을 먹어야지 했는데 1학년 때 수학을 마주하고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수학? 네, 대학교 수학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렵고 또 이제 학술제라고 해서 1학년 때 참가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최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또 하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좌절에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주저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교육 분야라는 이제 대외 활동을 접했고, 그 접한 게 이제 순찬 형이랑 했던 스팀 교육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교육이랑은 밀접하게 연관을 가져서 이제 석사부터는 수학 교육으로 이제 가게 된 케이스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학부 때 교직 이수를 한 거야? 못했죠. 그 과정이 있는데. 네, 과정은 있는데 이제 인원이 워낙 많이 신청을 그치. 했고, 맞아, 거기서는 못 들어서. 근데 지금은 또 아마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게 10%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10%보다 덜 뽑습니다. 추세가 점점. 네, 추세가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고, 비사범기는 또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진학하시려면은 사범대를 목표로 해서 진학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하긴 또 이게 뭐 그런 논란? 뭐 그런 게 있잖아. 이게 교직이수를 폐지하겠다, 뭐 네. 교육대학원 노퇴하겠다, 그쵸.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직은 뭐 법의 제도가 이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점점 추세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 좀 체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니까 교직이수가 아니더라도 뭐 수학 전공을 통해서 뭐든지 이제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수학 교육 쪽으로 대학원을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뭔가? 이제 대학원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 있는데, 저는 특수 대학원 안에 있는 교육대학원을 진학한 거고, 교육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현직 교사분들도 오는 재교육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니까 저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한 케이스고, 물론 저는 교원 양성 과정이었어서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선생님이 없을 줄은 몰랐죠.
네, 선생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 저야 너무 감사하게도 막 말씀드리면서 공유를 찾고 싶었는데 없다 보니까 또 이제 한계점에 부딪힌 거죠. 다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자격증 따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목표 달성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다녔던 이제 시절이 이제 교육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럼 대학교 때도 어쨌든 교육에 관심 갖게 된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나랑도 이제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그쵸. 한창 스팀 교육이 네. 인기 있었을 때 네. 지금은 뭐 그쵸. 많이 없지만 식었지만 스팀 교육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핫했잖아. 그때도 이제 그 창의대전에서 홍보대사, 그 스팀 교육 홍보대사 이런 활동도 하고 막 연수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또 교육과 관련해서 좀 인상 깊은 경험이나 지금 딱 생각나는 경험들이 있나? 생각나는 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교육부 기자단. 교육부 기자단?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라고 이제 개인이랑 팀이랑 이제 나눠서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 블로그 기자단이어서 교육부 메인 블로그에 제가 쓴 기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어서 장관 표창을 받았었죠. 그게 너무 기억이 좀 세게 남아서. 그 블로그 주소 링크 이렇게 해놓고 그 댓글 밑에다가 아니면 뭐 위에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느낌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블로그에서 혹시 너가 썼던 기사 중에 네. 좀 기억에 남는 기사 있어? 기억이 뭐 열심히 썼겠지만 기억이 그러니까 제가 17, 19, 20을 했는데 17년도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 17년도 중에서 가장 뽑으면은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은사님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고 사람들이 정말 집중의 이목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딱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때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기획기사를 구성하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 이제 윤성빈 선수의 그 생생한 기억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학교 체육 선생님인가? 네. 그분 그냥 성함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기사가 어차피 나간 상태라서 김영태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아마 정년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윤성빈 선수랑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거기서도 얘기를 했던 게 원래 농구 선수를 시켜야 맞는데 스켈레톤을 시켰다더라고요.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이제 갖게끔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연들을 접하면서 이런 선생님도 있구나 이런 그렇죠. 거에 좀 감명을 받았구나. 네. 혹시 딱 한 포인트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던 점. 인상 깊었던 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한 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을 썼는데 그 중에 어쩌면 윤성빈 선수라는 정말 체육에서 가장 이제 세계 랭킹 1등까지 찍은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한 명 한 명을 챙긴 게 좀 굉장히 좀 교육에서도 많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교사로도 그 드라마도 있잖아, 멜랑콜리. 그쵸. 많이 봤죠. 한 명을 딱 수학 키워가지고 얘가 이제 나중에 필지상 타고 이래야 되는데 수학은 참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많이 어렵죠. 한 명 한 명 그렇게 좀 신경 쓰시던 모습이 좀 인상 깊게 남았다. 오케이. 그런 교육과 관련된 또 경험 중에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나? 예를 들면 이제 사범대생이나 교직이수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도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명을 딱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활동 내용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이제 뭐 나이가 물론 나이는 내 거 해야 내 거 다 없어졌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말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의 활동인 어딘가에 또 있겠지.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했던 전공상담기부단이라고 있어요. 전공상담. 그런 프로그램 많죠. 네,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지식이 그러니까 학과의 지식이 없으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하면 그래도 내 소속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대학교에 가면 아마 그런 게 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범대를 진학할 수 있는, 물론 그거는 공부 잘한다가 끝인데 사실 공부 잘한다 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르침 같아요. 나만의 교수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교수법 말고도 학생들이 요새 또 인성교육에 많이 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이라는 게 대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다른 건 네. 우리는 잘 알잖아. 네, 많이 잘 알죠. 근데 애들은 그거를 우리가 말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 체감하기가.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아니면 좀 뭐 전달상의 어려움은 없었나?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아마 극한. 네, 근데 아마 형도 알겠지만 리미트를 쓰면서 나타나는 증명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죠. 직관적으로 네, 그냥 넘어가지. 가까이 가니까 여기다. 알려져 있다. 네. 근데 대학교 가면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문에서 학교 수학으로 갔을 때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학교 수학을 접하고 다시 중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치.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학생들이 모르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수포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그치.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진학했는데 내가 알던 수학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충격은 대부분의 수학과 학생들이나 수교과 학생들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끼죠. 한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충격을 경험하고 1, 2학년 이제 꾸역꾸역 그걸 이제 버텨내면서 아, 이게 네. 수학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그쵸. 거고 다른 전공들도 다 이러한 충격이 있겠지. 네. 오케이, 그럼 대학원에서 지금 석사도 마친 거고 네. 박사를 하고 있잖아. 네. 나는 사실 석사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결심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이제 박사는 진짜 완전 공부와 학문의 길이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한국 나이로 지금 몇 살이지? 2022년 기준으로? 30입니다. 30에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나 그렇게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아. 비율상.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석사를 하면서도 박사에 대한 진로 고민을 했겠지. 네. 석사 때는 주로 어떤 연구를 했고, 이거를 박사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일단 석사 때는 연구를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분야를 설정한 거는 박사 1학기 때부터 바로 결정이 된 거고, 석사 때는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랑 좀 여러 가지 하면서 좀 많이 접해봐야겠다.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게 무엇인지를 좀 빨리 얻고 싶어서 그런 거를 좀 빨리 좀 얻어보려고 했던 사실상 학문적으로도 석사는 그 분야의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정도를 아는 거지. 우리는 더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알고, 아, 내가 이걸 박사 때 나중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재료들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박사를 결심한 게 좀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게 됐어? 그러니까 석사 때 했던 게 또 부족함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학사 때는, 그러니까 학부 때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을 때 교육을 모르니까 그거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들어온 건데, 수학 교육을 들여다보니까 또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멈추면 내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박사를 가서 더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 가서도 분야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그 결정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과정이요. 이쪽 분야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주고. 네, 분야는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AI 수학, 그다음 세 번째는 융합인재교육이에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국어에서 다루는 의사소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수학 쓰기라고 하는 분야를 갖고 있고요. 아마 다음 학기에는 제가 학습 심리를 좀 볼 것 같은데 그거를 의사소통이랑 연관을 좀 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학습 심리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AI 수학은 요새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요새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나면 그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하나 뜰 텐데 거기를 전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긴 진짜 핫하네. 네, 거기는 그래서 요새 교육대학원도
융복합 인재교육 말고도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그런 학과가 개설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 AI 수학, 네.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그런 거에 참여할 수도 있나? 저는 못하죠.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고. 맞아. 네. 그런 거군. 네. 박사가 돼도 그렇구나. 박사가 돼도 이제 경력이 있어야지 할 수 그치. 있는 그 거라서. 정도는 돼야. 아직은 그냥 지켜보는 정도. 그 마지막이 뭐였더라? 마지막은 융합인재교육인데 이게 이제 승찬형이랑 같이 활동했던 어.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트릭스 5가지의 요소인데 사실상 그냥 과목의 융합이죠. 그래서 그 융합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많은 수학교육 분야에서 일부 분야잖아? 그쵸. 일부 분야인데 이거를 선택하게 된 과정 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을 쓴 거는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혹시 여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그림 여기 책 있는데. 소개도 하시면서 말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쓴 이제 책이 데일리 수학인데 그 책이 제가 블로그에 있었던 글을 물론 수정 보완하긴 했지만 제가 수학을 겪어오면서 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진로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수학에서 그냥 인문학적으로 풀어 쓴 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게 수학적 의사소통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데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어리로 표현하면 일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또 마침 지도 교수님께서 보셨더라고요. 제 책을 보실 줄은 몰랐는데 박사 가기 전에? 네, 거기 전에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님께서 너 이쪽 분야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어떠냐? 또 출판사가 그 유명한 데잖아. 네, 지오북스라는 출판사입니다. 그치. 수학 쪽에서는 네, 정말 좀 많이 내시는. 그래서 그걸 쓴 게 좀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전공을 원픽으로 잡았던 게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좀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그쵸. 가능성을 좀 알아봐 주신 거고. 네, 그렇죠. 하긴 나도 이렇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나 수학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일기 컨셉으로 그렇게 책까지 내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수학 교양서는 참 많은데 네. 어떤 수학적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사물과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일상 속에서 또 생각하려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거든. 그쵸.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한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 네. 근데 지금 뭐 석사든 박사든 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건 뭐야? 가장 어려운 거요.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이 제일 일단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박사 1학기 다니면서도 근무를 또 하고 있는데 그 근무랑 조교? 아니요, 조교는 끝났고요. 조교 말고 이제 연구원 생활을 따로 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이 수학교육을 공부하는 연구원이 아니고 교육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소속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교육성과평가센터라고 이제 측정 분야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교육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둘의 어떤 시간 계획들 그 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사하는 분들이 생계형 다른 뭔가를 바로 하는 분들이 많나? 아니면 진짜 딱 박사만 하는 경우가 많나? 생계형이죠. 네, 거의 다른 생계형인데. 뭔가 이렇게 네.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이나 교과 교육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분들은 현직 교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처럼 현직 교사도 아닌 사람이 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냥 우리나라 트렌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유학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학 교육을 좀 바라보고 싶은 게 굉장히 컸다 보니 이제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가 그래도 있는 거지? 네, 급여 있고 등록금 낼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해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의 전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박사 이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은 어때? 지금은 일단 박사 끝나면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이제 일상 용어로는 포스트닥터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미국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 수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좀 유명한 대학이 조지아 대학교라고. 예. 근데 또 제 지도 교수님이 그쪽을 나오셨어요. 교육 분야에서. 예. 거기에 나오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마지막 제자여가지고. 연배가 좀 있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좀 조언 같은 조언은 많이 해주시고. 너가 뭐 미국이 꼭 아니더라도 뭐 밑에 동남아 지방에서 영어 좀 하는 필리핀이나 그쪽으로 가도 경력은 쌓일 거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유학을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대단하다 진짜. 학문의 길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석박사 공부하면서 네.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세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는 그냥 무의 상태로 그렇죠. 뭘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색도 살지만 석박사들은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수학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가르치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알아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되게 연구될 분야가 많지. 그렇죠. 그래서 수학 교육이 있으면 그 수학 교육 안에서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심리적인 요소도 파악해야 되고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평가 되게 복잡하지. 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요새는 또 3년에서 5년 사이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또 교육 과정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 영상을 보신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주변에는 사실 학교나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이렇게 수학 교육을 진짜 순수하게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거든. 그러면서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내가 많이 현장에서는 못 들었던 그런 어떤 이론적인 얘기나 조금 최신 트렌드의 학문적인 얘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부른 거기도 하거든. 네네.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 혹시 좀 관심 있는 이슈나 뭐 수학 교육에 대한 어떤 뭐 철학이나 이거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데 그렇죠. 하나의 주제를 미시적으로 잡아도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학 교육은 아무래도 학문 수학에서 학교 수학으로 갔을 때 그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알까라는 인식론적 장애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 보려고 영상을 또 개별적으로 찍고 있는데 그것도 소개할게요. 네이버 클립으로 지금 수학에 관련된 영상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올해 계획이 그 인식론적 장애 최소화에 대한 영상을 한 30편 찍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근데 그 네이버 클립이 어디서 뭐 이렇게 연관이 된 건가? 아니면 네이버 클립이라는 플랫폼을 너가 선택한 건가? 유튜브 플랫폼 있잖아. 선택을 네이버 TV로 처음 했죠. 왜냐면 블로그가 있었다 보니까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랑 연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이버 TV라는 클립이에요. 그쪽으로 하면 네이버의 유튜브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유튜브랑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병행이 돼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이버 TV 먼저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고 있죠.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조금 더 그 인식론적 장애가 발음이 어렵죠. 그 발생하게 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 특징이라든가 거기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식론적 장애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마다 어떻게 다를 거고, 뭐 예를 들면 다항식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다루는 내용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를 그냥 다항식에서 문자만 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인식론적 장애로 느낀 거예요. 왜냐면 X랑 Y가 같이 있는데 계산이 왜 안 될까? 숫자면은 계산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 숫자는 또 상수항이고 그런데 상수항을 얘기는 못하니까 또 그에 따른 인식론적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에서 연관을 먼저 짓는 다음에 식에서 연관을 지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인식론적인 당연히 생기는 거고 뭐 극한 뭐 이런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뭐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이제 인식론적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그런 연구가 실제 수학 교육에 많이 반영돼야 사실 연구로서의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뭘까? 한계요. 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연구가 실제 현장에 반영이 돼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여서 오케이. 뭐 인터뷰니까. 네. 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학교 측에서 못하게 막아요. 네, 그런 상태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연구를 하고 싶어도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게 좀 많아야 물론 학생들한테 뭐 실험자가 되기에는 너무 또 그런 신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자가 물론 이제 수학 교육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수학 교육의 임용고사가 있고 수학의 임용고사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수학 교육보다 수학에 대해서 변별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을 공부를 하고 그냥 임용이 끝나면 수학 교육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내용이 예비교사들한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교육이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조금이나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하긴 나도 그러니까 사범대 그러니까 수학교육과 재학 시절에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수학을 잘 가르치게 될까에 대한 논의는 물론 배웠지만 전공 수학을 배우는 거에 비해서 되게 적은 비중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 그래서 늘 고민했지. 이게 전공 수학을 배우는 게 물론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수학 교육론적인 측면에서 더 실용적인 거를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수학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원 양성을 밟기 위한 한 단계 그건 과정인 거죠. 근데 이거를 수학과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수학 교육과로 전공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수학 교육을 왜 배우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상 수학이라고 이제 토폴로지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수학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교과목이 워낙 어려워서 이제 또 모르지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로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목적 자체가 그냥 임용 문제 풀어서 너가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여기선 너가 달성한 거야 라고 하는 수학 교육에 비해서 수학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정의를 따로 설정을 해서 그에 따른 성질들을 만들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수학과에서는 이제 필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상이 있고 수학 교육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게 물론 의미가 있겠지? 의미가 네, 그렇죠. 충분히 있고 당연히 그게 양식이 될 텐데 그게 엄청난 노력을 요하잖아. 되게 그쵸.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대 사람들, 뭐 의치대 사람들, 뭐 네. 멘토링하고 과외하고 학원하고 다 하잖아. 네네네. 그들도 사실 수학 가르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그쵸. 많지. 네. 물론 당연히 수학 교육을 정말 개념적으로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전공 수학이 필요하겠지만 네.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수학 전공 수학을 배워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사범대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할 만한 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수학을 왜 해야 되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 뭐 강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게 그냥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만을 다뤄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 식에서도 배웠겠고 그 식이 파생돼서 방정식, 부등식이 나왔을 거고 함수 다루듯이 새로운 것들을 개념을 계속 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정말 어쩌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학문인 반면에 수학은 새로운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남들한테 설명하는가를 요하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학 교육이 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볼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에 입시 수학이 모든 걸 망쳐놓은 느낌이 좀 들어. 그죠? 네. 그러니까 되게 사고를 유도하는 어떤 수학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되게 어렵고요. 자, 그러면 수포자 얘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수포자 이슈에 대해서 뭐 이슈라고 말하기 웃기다. 수포자에 대해서 뭐 좀 연구하거나 혹시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에피소드도 많죠. 그러니까 수포자라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생 실습을 다녀왔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1학년을 수업했는데 학생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딜 가나 똑같을 거예요. 지금 아마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는 아이들이 있지. 예,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을 어디서부터 포기했을까. 그치. 근데 어디서부터를 얘기하면 요새는 또 초등학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대학생 때도 교육봉사를 한 400시간을 넘게 했었는데 그때 공통점이 기초학력 부진하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었는데도 학생들이 난 수학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서 초3 때. 네, 초3 때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보니까 나눗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구단이라는 그런 암기 속에서 나타났다 보니까 나누기는 그럼 어떻게 해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물론 교수자의 입장이겠지만 초등학교 수학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한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지.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왜냐면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커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버하는 데에서도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교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교과목이 수학이라면 정말 암기형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팔방으로 다 잘해야 돼.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일인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내용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시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교과마다 어떤 그렇죠. 세부적인 이론이나 네. 연습이나 그 실전 경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혹시 그래서 수포자에 관한 뭐 연구 같은 거나 한 건 없어, 그런 건? 제가 아직까지 한 거는 없는데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수학 불안에 대한 연구를 불안, 네. 수학 불안이라는 용어가 있나? 용어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네, 학문적으로 있고 그거를 최초로 뇌과학이랑 연관을 지어서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다룬 걸 보니까 이제 저도 그게 영어 논문이어서 사실 그렇게 읽진 않았어요. 영어를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서.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수포자를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기로 이제 수포자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된 건데 그게 미국에서도 있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수학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치. 네, 그래서 그 뇌과학을 측정해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학업성 치도랑 뭐 어떤 관심도랑 이런 걸 측정했었나 봐요. 근데 그 결과값이 정말 흥미롭게 나왔어가지고 좀 여기 혹시 그림자를 띄울 수 있으면 여기에 출처랑 이런 걸 좀 밝히겠습니다.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거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과학과 연결해서 네. 불안, 학생의 어떤 수학 불안, 네. 뭐 이런. 하긴 나도 그러니까 아이들 입시 수학 할 때도 야 문제 보면 일단 쫄지 마. 그게 그쵸. 이게 되게 이걸 학문적인 건 되게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 건데 일단 애들이 문제를 보면 딱 숨이 막혀 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생각해내서 그 사고 과정을 천천히 하면 해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 처음 본 문제인데 그냥 덜컥 겁부터 먹는 거죠. 내가 이거 풀어본 적 없는 문제인데 낯선 유형인데 근데 본인이 생각해 나가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데 겁부터 먹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호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호.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뭐 X, Y를 쓰는데도 알파벳 X가 아니고
알파벳 Y도 아닌데 이건 어떻게 써야 되나. 근데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선생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쌤도 아시겠지만 X를 쓸 때 이제 X를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아, 카이? 근데 카이라고 쓰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실 저 X라고 써야 되지? 네, 근데 X가 맞는데 이런 기호의 충돌 때문에 학생들이 난 왜 그런 기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릴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본인의 영상을 제작한 거, 그 출판하게 된 콘텐츠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수학책 그 일기를 쓰게 된 어떤 과정들이나 그 책으로 내게 된 과정들이나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이제 영상들 만들게 된 계기, 과정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책부터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이 2019년도에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때가 마침 석사 1학기 때였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최경식 선생님이라고. 네, 지오지브라의 회장님. 선구자. 네, 선구자시죠. 그분이랑 연결이 또 이렇게 돼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또 연락이 온 케이스가 됐는데 그때 너가 이제까지 했던 거를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5월 달에 주셨어요. 근데 책 써본 경험이 그러니까 원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책으로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한 거죠. 어쩌면 쌤의 임용에 그 관련한 얘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이가 와서 수정을 또 하면서 또 수학적인 요소를 또 찾아보고 이걸 글로 풀어보고 막 이랬었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갔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완성이 됐고 이거를 2020년 새해 첫날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내어보니까 어때? 어떤 생각을 또 새롭게 하게 됐어? 일단 컨텐츠를 좀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 내는 것도 트렌드가 있듯이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을 찝어서 이제 제가 책을 내면 여기서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이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좀 학생들이 더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출판하고서도 또 출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계속 좌절이 됐어요. 컨텐츠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책을 데일리 수학을 냈는데 이 이후로 무언가를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사실은 있어서 근데 압박감을 하다 보니까 또 조교는 조교대로 하고 있고 당시 조교였거든요. 조교하고 대학원은 또 대학원대로 하고 있고 바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책 쓸 시간도 안 나고 그때 당시 노트북도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제가 여기서 이동하면서도 쓰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어서 그게 좀 아쉽게 남았죠. 그 영상 네이버 TV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격으로 다들 이제 올리시는 걸 보다가 한 분은 또 실시간이었어요. 교육대학원 수업 때. 근데 그분이 하던 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학 패드라고 하죠. 이제 드로잉 패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직접 쓰시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다 쓰시고 되게 예뻐 보인 거예요. 그 판서 자체가.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드로잉 패드 사고, 마이크 사고, 이제 노트북을 샀었어서 그때도 연결해봤더니, 좀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해야겠다. 나도 한번 내가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그거를 찍어보고 남들이랑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업로드를 하게 됐죠. 지금 그래서 주 구독자 타겟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전체로 저는 놨는데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이제 해놨고 간간히 수학 교육학의 이론들 설명하는 영상으로 좀 찍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링크 띄워서 설명드릴게요. 링크가 많네요, 오늘. 그냥 저기 그 본문에다가 해야겠다.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박사 유학
네. 또 생각 중인데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있나?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꿈이라고 해야 되나,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야,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겠지? 다르죠. 일단 제 장래희망은 대학교 왔을 때부터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은 자연스럽게 이제 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장래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긴 한데 그만큼 못했던 게 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슬로건을 제가 하나 설정을 했어요. 사고치기예요. 사고치기. 근데 그런 이제 나쁜 용어의 사고가 아니고 사고? 네, 정말 이 사고를 좀 일을 내보고 싶은 그런 재밌는 표현이다. 네, 그래서 30대에 접했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그때 내가 뭐를 해야지 좀 내가 연구나 이런 수학 교육에서 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걸 좀 실현시킬 때가 이제 30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슬로건을 잡아봤습니다. 멋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수님이라 칭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야 영광이죠. 자, 그러면 뭐 정말 이제 컨텐츠가 많은 분인데 또 이제 영상도 충분히 너무 좋은 얘기 이미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일단은 대학원 이런 교육 분야, 수학 교육 분야나 교육 분야의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로. 일단은 수학이라는 게 물론 뭐 어려운 교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답 하나를 찾아내기 위한 그 과정들이 어려운 거지, 수학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의 그게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를 다루면 좋겠는데 수 말고도 그거를 더 파생시켜서 도형을 배우고 뭐 기하를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 없이 학생들이 좀 습득을 했으면, 그리고 나서 뭐 모르는 게 생겼거나 하면 그때 선생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사실 수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할 때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수학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시 쪽에서 너무 난 이게 수학이 전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전부는 아니다. 대학교 가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많이 열려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더 학생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는 게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순수 학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좀 어떤 사명감이 생기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고,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